제가 이제 이 장애인 문제를 왜 들어왔냐면, 뭐 저도 그냥 뭐 비장애인이니까 장애인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문제 전혀 몰랐고요. 근데 우연히 이제 구글에서 X 프로젝트라는 걸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응모하면서 이제 그 맹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하고 데리고 이제 세종시까지 갔다 오면서 그 세종시 가는데 우리 비장애인한테 하루 종일 걸리는데 10만 원 주고 가겠다고 하면은 아무도 안 갈 것 같은데, 시각장애인들은 10만 원 주겠다는데 서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이제 저는 이제 비장애인도 그 문제를 생각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시간이 많은가?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10만 원, 20만 원 내도 시각장애인한테 들어가는 건 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만 원인데 거기 갔다 오는데 10만 원을 주겠다니까 많이 지원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은,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스마트 지팡이, 뭐 스마트 그건 다 말짱꽝이고요. 결론은 돈입니다. 결론은 경제적인 능력이고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그래서 사회 속에서 경제적인 동행을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저희가 여기 장애인 CEO 양상에서 이분들한테 이 장애인들은 보통 우리 최고위 과정 같은 데 안 다니시거든요. 아니다. 이분들도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발전해야 되고 또 커내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20기부터 장애인들을 이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모였죠.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비장애인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할 만한 사업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내고 그 속에서 이제 사업화할 비즈니스 모델이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순서로 해서 일단 제가 시작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말씀드린 데 X 질문이라고 해서 제가 구글 X 프로젝트에 제출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 시각장애인 분들하고 면담을 해보면서 느낀 게, 자, 이제 시각장애인들께서 화재가 났다, 집에 화재가 났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께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지옥이다. 이해가 되잖아요. 비장애인들이 한번 여기쯤 불 났다 빨리 튀어나가면 되죠. 시각장애인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거. 지옥이다. 근데 그거 지옥이라는 것까지도 이해가 됐는데, 자, 젊은 시각장애인 부부가 있는데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애가 겨다니는데 제가 뭐 가스불을 만져서 레인지로 돌려서 불을 낼까 기타 등등 이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지금 사회에서 지금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게 제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라든가 가스가 유출됐다든가 폭우가 침수가 됐다. 우리가 이제 사회 속에서 많이 겪는 도둑 강도식 이럴 때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뭐 화재가 났는지도 모를 정도의 중증장애인들은 이건 더 심각한 거죠. 이분들은 또. 그래도 시각장애인은 느끼기라도 하고 소리 질러서 해도 중증장애인은 완전 그것도 못할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경우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있을 때 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관광을 갔는데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게 없죠. 또 이제 자기 출퇴근하는 데서는 지역 정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어디 갔다면 그건 모르는 거죠. 그죠? 거기서는 식당을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문제점들이. 특히 또 이제 또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 전염병이라든가 아프고 외로울 때 이분들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 사물 인터넷 가지고 다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좀 연구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그래도 국가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놨고요. 7번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안마를 해라 또는 뭐 점을 봐라. 근데 안마하고 점은요,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집트 파라오 왕조 때
BC 5000년, 그러니까 7000년 전에도 이집트 파라오 시대 때도 시각장애인들이 점을 보고 안마를 했더라고요. 국가에서 장애인 시켰더라고요. 근데 7000년 지난 지금도 국가 정책이 변한 게 없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 특히 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장 심각하게 앞을 못 본다는 거지만은 두뇌는 살아 있잖아요. 두뇌는 뭐 일반인보다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근데 우리가 일반 비장애인들은 아시다시피 스마트 오피스라는 프로젝트를 국가적으로 추진했잖아요. 자, 스마트 오피스는 비장애인들을 위해서 교통시간, 교통체증을 피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일을 할 수 있는 작업 공간, 근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야, 비장애인은 그것도 해주는데 왜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들한테는 이 스마트 오피스가 없느냐. 스마트 워크를 하자. 그럼 저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비장애인에 비해서 조금 효율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일은 할 수 있다가 이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느껴가지고 이제 이쪽에 연구를 좀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시각장애인, 이제 주로 시각장애인을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보셨다시피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제 점자 웨어러블 워치가 있죠, 그죠? 점자 스마트워치라든가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스마트 지팡이, 뭐 시각장애인들이 다 가지고 다니시죠. 스마트 지팡이야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다니죠. 스마트하지는 않죠. 스마트하지 않은데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니까 당연히 이제 스마트가 되죠, 이제. 그래서 이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자,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스마트 지팡이를 어떻게 해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첨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쓸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가격대에서 스마트해야 되거든요. 자, 그게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때 판단해 보시고요. 자,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이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청에 갔을 때 주민등록 등본이다 또는 뭐 영수증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읽으면 되죠. 시각장애인 못 읽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이스 아이 코드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서류상에서 뭐 그 QR 코드 개념으로 여기서 정보가 나오게 되는, 읽어주는 거죠, 정보를. 이런 것도 요즘 사업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을 위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걸 띠러 구청이나 동사무소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건널목 건널 때 무선 음성 유도기가 건널목마다 설치돼 있죠. 설치돼 있는데 얘가 위치가 다 틀리고요. 또는 어떨 때는 얘가 지금 띠띠띠 울리는데 우리가 비장애인은 지금 야, 몇 초 남았으니까 갈까 말까 결정을 하는데 저분들은 그거 결정이 안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스마트하게 있지만은,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배우신 사물 인터넷이건 비콘이건 이런 거에 의해서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물어보시면 건널목 건널 때 여러 사람이 가면은 물어보면서 가는데 물어보면서 건널목을 걸어갈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제 밤늦게 혼자 간다든가 비 올 때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으면은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저분들이 어려워하는 거가 바로 사업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뭐 그럼 시각장애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중증장애인은 물론 이제 도우미가 따라가겠지만, 만약 도우미가 없을 때 중증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전동 휠체어 타고 간다고 했을 때 저분의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앱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한데, 앱이 아무리 개발되어 있어도 이제 장애 종류에 따라서 한계점이 보이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앱은 LG건 SK건 다 나오곤 있게 하죠. 자, 이러면서 이제 뭐 장애인들이 집에서 이제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게 목적이 되는데, 요즘 그런 것들이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이 지금 개발이 됐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뭐 LG가 됐건 SK텔레콤이 됐건 KT가 됐건 이 플랫폼이 구축이 돼가지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집안에 있는 여러 이 시설이건 장비건 어떤 집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아무리 시각장애인이시라도 뭐 얘들을 갖다 스마트폰으로 조절하거나 이제 요게에다가 플러스로 음성 비서 로봇을 집어넣게 되면은 말씀만 하셔도 이 집안의 주거 장비들 이것들이 다 컨트롤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황이 되고 동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이 장애인 종합계획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도 이 5개년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하겠다는 거 보면은 뭐 시각장애인 음성도서관이라든가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쭉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미국에선 조금 잘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지금 장애인들이 실제 정책 입안하는데 많이 참여하시지만 주도적으로는 참여를 제가 볼 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정책에는 안 들어가더라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다 맹학교로 거의 나오셨지만은 이런 전문 지식에 있어서 이 최고위 과정 같이 최근 첨단 기술에 대해서 교육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뭐 사물 인터넷이 됐고 인공지능 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다 보니까 정책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물 인터넷 개념에 또는 인공지능 개념의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제안을 하시면 되는데 뭐 장애인 관련돼서는 국가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근데 정책 제안이 안 되고 또 정책 입안자는 공무원으로서 또 이런 걸 모르니까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건 중증장애인이 됐건 뭐 일반 장애인이 됐건 근데 장애인이라는 게 제가 살아보니까 나이가 이 정도 조금 먹다 보니까요. 나이 먹은 것도 장애죠. 그것도. 뭐 우리가 실버 나이 드시면 다 그게 장애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에 어려운 시각장애인 뭐 지체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곧 장애인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장애인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R&D 과제를 이런 종류들을 쭉 했더라고요. 자, 근데 이런 과제를 갖다가 2014년도부터 쭉 몇 년 동안 쭉 한 거 보게 되면은 글쎄 이 장애인들한테 필요한 내용이 뭐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저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뭐가 있나 해서 조금 그런 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 참여하고 장애인 정책 입안해 줘야 되는데 그거 아닌 분들이 하다 보니까 저분들한테 꼭 필요한 과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이 장애인 정책들이 주로 장애인들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단순 스마트 기술들 이거를 이제 기업 중심으로 개발을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게 하면 안 되고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가 아니라 장애인의 활동이 주체가 되게끔 보조가 아니고 보조하니까 스마트 지팡이예요. 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건 사회활동을 하건 교육활동을 하건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단순 스마트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기업 중심이 되면 안 되고 기업은 우선 자기 이익을 따져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모든 장애인에 관련된 시설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여러분이 공부하신 4차 산업혁명이니까 이 프로비스 개념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장비들 서비스와 같이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서비스가 따라오게 돼버리는 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장애인에 대한 도시 인프라 차원에서 구축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셨던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사이버 물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융복합하게 되면은 장애인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쉽게 풀 수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자, 아까 제가 시각장애인들 요구사항을 좀 분석해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불편할 때가 여기 보면은 이제 평상시 47% 제일 많고요. 모두 다 22% 취미생활, 일상생활 그렇고요. 이동 시에 가장 힘든 상황은 이제 대중교통 이동 시가 제일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들께서 이제 버스 타는 거 제일 어려워하시고요. 특히 또 초행길에 대해서는 이제 두렵고 제대로 갈까 하는 초행길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또 이제 계단 이용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가장 불편했던 대중교통수단은 시내버스가 75%, 택시가 15%, 지하철이 10%.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역시 아무리 우리가 BIS에서 음성 정보가 나와도 저분들한테는 불편하다라는 것을 비장애인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BIS가 그래도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정말 잘 돼 있어요. 뭐 뉴욕을 가도 BIS가 우리 한국 서울만큼 잘 돼 있지 않거든요. 저 정류장에 오게 되면 몇 번 버스가 몇 분에 오면 딱딱딱딱 다 떠주는데 저분들이 몇 번 버스가 온다 알아요. 자, 근데 버스가 한 10대가 들어오는데 내가 서 있는 내 위치에서 제가 안 서거든요. 그럼 제가 어디 섰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를? 자, 그런 문제들을 이분들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전 그걸 풀어줘야죠, 그거를. 그럼 사물 인터넷과 아까 CPS라는 개념. 자, 그걸 융복학하게 되면 그거는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쪽을 조금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 문제가 한국만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엔에서도 장애인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풀려고 하냐면요. 접근성이라는 단어에서 풀려고 해요. 접근성 개선에 대한 게 장애인 정책의 1순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게 되면 유엔 컨벤션 해가지고 여기서 코드 나온 거 보면은 장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접근성에 대해서 무턱대고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각장애인 분들이 또는 뭐 다른 장애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보 접근성이 한 20년 전에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시각장애인도 저분들이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저보다 더 빨리 더 잘하고요. 카톡을 저보다 더 빨리 한다는 거 알고 제가 놀랬거든요. 아니 저런 분들을 카톡을 저분들이 주로 아이폰 쓰거든요. 아이폰 요렇게 딱 놓고 따다다닥 치면 바로 음성으로 나오면서 저보다 더 카톡 더 잘해요. 그럼 카톡도 저보다 더 잘해. 인터넷 검색을 저보다 인터넷 쇼핑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런 분들을 갖다 지금 접근성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저런 분들을 안마만 하라고 하는 것부터 틀린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유엔 자체에서 국가적으로도 정보 접근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런 살아있는 정책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이 좀 필요하다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 접근성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미 대부분이 해결이 된 문제고 저분들한테는 정보 접근성보다는 제가 봐서는 경제에 대한 접근성이 더 필요하다. 경제를 동행하는 게 더 필요하다가 제가 느낀 겁니다.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장애가 우리나라 법상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애 종류가 지체장애인 있고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 뭐 안면장애, 뇌병변, 그리고 이제 정신적 장애에서 발달장애에서 지적 자폐, 정신장애 이런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건 제가 만들어 본 표인데요. 자, 의사표현을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 의사표현에서 생각을 잘하고 있나, 어떤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냐, 또 의사표현에서 전문성, 지식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나 봤을 때, 뭐 지체장애인은 조금 행동상 부자지만 거의 정상인이죠. 좀 비장애인과 거의 같은 정도죠. 좀 이동 시에 좀 불편할 정도죠. 근데 시각장애인은 뭐 생각하는 건 큰 문제 없지만은 감정도 큰 문제 없지만 이 전문성에서는 아무리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 책을 보는 데 있어 정보 접근하는데 아무리 이제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떨어진다고 봤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동할 때, 자, 보행 시, 운전 시의 문제점, 지체장애가 50이라고 봤을 때 시각장애인은 보행에 대해서 10으로 봤고요. 뭐 청각장애는 뭐 불편한 게 거의 없다고 보고 언어장애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뭐 지적장애나 자폐장애는 뭐 누가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거의 0이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났을 때 뭐 교육이다, 생활에서 안전 문제, 스포츠, 대중교통 쭉 났을 때 자, 이거를 대처를 가지고 여기다 밑에 제가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과 이제 CPS 개념, 비콘 개념,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웬만한 거는 당연히 풀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좀
크게 접근하는 게 국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접근하면, 만약 대한민국이 이렇게 접근하면요, 유엔을 바꿀 수가, 유엔도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장애인들이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것도 우리나라 정치가 뭐 보셨다시피 뭐 우파가 있으면 좌파가 있고 뭐 항상 음과 양이 있잖아요. 항상 두 개의 단체가 싸우는데 장애인도 우리나라 협회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서로 또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우리 최고유가정에 뭐 높은 분들이 장애인 협회 높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장애인 협회 총회를 하는데 와서 기조연설을 해달라고 하는 걸 거절 못하고 갔죠. 저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대한민국 장애인 무슨 협회 하면은 정부 기관장들 다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해서 야, 걔들한테 좀 이런 얘기 좀 하려고 제가 나갔어요. 이건 갔더니 웬걸 7급 공무원도 없더라고요. 7급 공무원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장치를 하면서 다 장애인 단체가 두 개인데 저쪽 장애인 단체는 아예 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장애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장애인들이 지금 너나 따질 때가 아니거든요. 거기서부터 좀 거기서부터 또 파벌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있는 걸 이제 지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장애 종류가 있을 때 밑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풀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간 데가 세계 장애인의 날. 근데 그 캐치프레이즈가 이거예요. 접근성 보장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실현. 역시 접근성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의 소망은 그게 아니고 장애인 및 약자들의 소망은 경제적 동행이 1번 문제다. 첫 번째가 경제적 동행에 대한, 그리고 사회와의 소통 문제, 그다음에 건강 및 안전 문제, 그리고 사회, 정부의 참여 및 역할 상실 문제, 또는 고독과 소외감 문제. 뭐 제가 보니까 이번 새 정부에서 그래 좀 틀리게 이제 장관이나 정부 요직에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 상당히 좋은데 장애인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미국만 하더라도 법무 차관보에 그 김용우 박사인가요? 뭐 한 분이 장애인 들어가셨죠. 지체 장애인이시지만은 뭐 아시다시피 영국의 스티븐 호킹스 하면 세계적인 그런 분인데 자, 그런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게 경제적 동행과 사회소통 이런 것들이 더 문제지 접근성은 아니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제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여러분 보셨다시피 이제 접근성을 하다 보니까 자, 음성 도서관이라는 게 나와서 LG에서 이제 CSR, CSV 사업 개념으로 사회 공헌 사업으로 이런 것들은 무료로 다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는 도서관 개념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뭐 리드앤이라는 이제 그 스마트폰 앱이 있어가지고 어떤 책이건 뭐 이북을 통해서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책을 갖다가 검색하고 책을 읽어주는 그러니까 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필요한 뭐 앱이 되겠고요. 또는 뭐 여러분이 이제 그 스마트폰에 그 카메라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대상을 이제 카메라로 비춰주면은 음성으로 사물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여러분이 이제 또는 이제 도우미께서 뭐 어떤 일상생활 루트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을 갖다 데이터베이스 구축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넣어놓게 되면은 그냥 비추기만 하면은 얘가 뭐다를 말로 알려주는 거죠. 이게 리드앤이라는 이제 스마트폰 앱이고요. 또 이제 비즈위즈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까 거랑 틀리게 아까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사물을 알려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제 이 자원봉사자라든가 또 지인한테 어떤 내용을 이제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장점이 아까는 사물만 인식하는 건데 이거는 사물 플러스 사용 방법이라든가 어떤 조금 감성적인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자 이런 앱도 나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뭐 실제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블라인드 스퀘어라고 이제 있는데 이게 아마 영국에서 나왔나요? 이 블라인드 스퀘어는 이제 자 초행길에 위치 기반으로 음성 정보를 통해서 그 찾아가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앱도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뭐 우리 한국에서 말씀드린 어떤 인프라를 깐다고 했을 때 이런 걸 갖다 기반으로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스포큰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음성 뉴스, 장애인들도 특히 시각장애인도 어떤 뉴스를 읽어야 되니까 뉴스를 읽어주는 앱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앱도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보이사이 해가지고 어떤 공적인 문서,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호적 등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읽어주는 문서정보 인식 코드가 QR 코드가 있어가지고 읽어줄 수 있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블라인드 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건 게임이죠. 이제 시각장애인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이제 그 GPS를 이용하는 거죠. GPS와 뭐라 그래 그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이로 센서죠.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방향만 설정하고 그거를 음성으로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게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니까 자 이게 현황이고 이게 현황인데 이거를 자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신 거는 ICBM 해서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이었었는데 이제 제가 주장한 대로 IPOT는 이제 인터넷 플랫폼 오브 오르가닉 싱즈죠. 만물 지능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보다 한 단계 위로 물론 제가 개발했지만은 사물 인터넷은 사물 하나지만은 이것은 모든 사물을 생명체로 만들어 버리는 인터넷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CP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해가지고 이 사이버 공간과 피지컬 공간을 융복합해가지고 어떤 인공지능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쉽게 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되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장애인들에 대한 안드로이드 같은 전 세계 표준화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 디저블드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면은 우리가 K-팝, K-드라마만 해외 진출하는 게 아니라 K-디저블드 해가지고 우리 이 정도 아이디어만 가지고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이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국가적으로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정신장애 심각한 거 빼더라도 일반 뭐 시각장애라든가 청각 뭐 이 심각한 장애인이 약 3억 명 정도, 3억 5천 정도 되거든요. 3억 5천만 명 정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 K-팝의 원주인 대한민국에서 K-장애인 플랫폼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 이렇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물 인터넷 전문가를 10만 명 키우자고 국가에서 난리 치는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몇 명이 들어갔냐는 거죠.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제 말은. 자, 이러니까 여러분 이제 배우신 이제 사물 인터넷이 여러분 좀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이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과 장비 모든 공간을 이 사물 인터넷 개념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여기 나왔다시피 초보자도 쉽게 버섯 재배를 한다. 다 사물 인터넷 덕분이다. 그러니까 초보자도 쉽게 한다면은 제 말은 장애인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자, 그런 개념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사물 인터넷을 손쉽게 보시고 이제 공부하신 사물 인터넷이 바깥에서는 어떻게 떠들어도 우리 한양대학교 센서 특허 가지고 그게 다 풀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센서 특허 5개 가지고 이 사물 인터넷에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풀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재난에 대해서는 플랫폼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한 화재가 됐건 뭐 홍수 폭우가 됐건 지진이 됐건 뭐 붕괴가 됐건 거기에 대해서는 플랫폼 특허가 아예 있으니까 저것도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장애인 문제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제 사물 인터넷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콘센트를 통해서 이 전등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에어컨을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껐다 켰다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껐다 켰다를 하니까 자, 장애인이 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성으로 들어서라도 음성으로 명령 내려서 얘들을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어떤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시설과 장비를 간단하게 이와 같은 콘센트만 꽂아놔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하는데 얘 가격이 얘가 20불에서 30불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벨킨스는 물론 위모도 다 외국 거지만 대한민국도 나와 있어요. 다 2만원, 3만원대 사거든요. 자, 2만원대, 3만원대 사가지고 시각장애인 또 지체장애인이 정말 심각한 중증장애인이
음성에 의해서 뭐를 시설을 장비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럼 얘기가 틀려지잖아요.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사물임 때 배운 거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장애인 문제 근본적인 거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시각장애니까 콘센트에 꼽기도 어려우니까 대기만 되면 철썩 붙는 이와 같은 콘센트도 좀 나와 있고요. 자, 또 뭐 여기 이제 스마트 홈에서 이제 지금 보셨다시피 홈에서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뭐 집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여러분한테 시각장애인한테 음성으로 알려줄 수가 있죠. 물론 뭐 다른 장애인은 다 볼 수가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뭐 외출 시에 또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세탁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기타 등등도 다 제어할 수 있고 물론 집에서도 제어할 수 있고 근데 제어할 수 있는데 이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없어도 스마트폰은 이제 안방에 두고 있어도 내가 거실에서 TV 보다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자, 창문을 열어라 했던 거를 음성비서가 지금 25만 원대 하잖아요. 음성비서 KT나 SKT, LG 놓고서 일단 음성의 소파에 앉아서 저 앞에 떨어진 음성비서한테 떠들어주면은 제가 알아서 컨트롤 하게 돼 있죠, 지금. 자,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이 스마트 홈이 뭐 건설 단가가 2배, 3배 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서비스 사용료 자체가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으로 장애인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신경 써 주시면 고민할 것 같고요. 또 진짜 시각장애인은 역시 이제 제일 중요시 생각한 이분들이 역시 이 지팡이거든요. 지팡이 형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조금 이제 디자인이 좀 낫죠. 디자인이 조금 팬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놨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가격을 신경 안 쓴다면은 여기다가 로봇 개념을 집어넣게 되면은 인공지능과 함께 로봇 개념 놓으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시각장애인이 뭐라 그래 그 안내 강아지 뭐라 그래 안내견식을 로봇이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로봇이 어떤 출퇴근길이 일정하다고 할 때 그건 이제 로봇 개념에서 이와 같은 개념으로 쭉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역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이분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자, 여기 시각장애인 스마트 지팡이를 어떻게 하면 아까 말씀 경제적으로 정말 스마트하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뭐 옛날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스마트 지팡이에다가 요 끝에다가 이 점자 블록을 두고 RFID 태그를 두고서 얘가 인식을 해가지고 뭐 자로 가라 우로 가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업도 국가적으로 했어요. 또 개발해서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이제 시각장애인이 더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을 왜 하냐는 거죠, 국가적으로. 자, 요즘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에 의해서 시각 인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인지에 의해서 안경을 쓰고 있으면은 앞에 보고서 그 사물을 인식해서 이제 음성으로서 이제 알려주는 서비스도 나오고 있죠. 이제 요건 이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은 정말 이 시각장애인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점자에 대한 웨어러블 워치도 뭐 많이 개발되고 있고 또는 이제 책을 갖다가 이렇게 읽어주는 이 스마트 링이라고 해가지고 뭐 점자 책이 아니더라도 이 책을 가지고 라인으로 책에 써 있는 글자에 옮기기만 하면은 이게 이제 카메라가 이 글자를 인식해서 다 읽어주는 거죠, 지금. 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는 이제 중국집에 가가지고 오더 메뉴라고 해가지고 이 짜장면 시킬 것 같아서 짜장면 냄새를 그 글자에 그 메뉴에서 나오게끔 해놓은 거죠. 그래서 냄새를 통해서 정보를 주는 것도 뭐 있지만은 자, 이런 게 사업성이 있느냐고 하면 아니라고 당연히 대답을 해야죠. 그죠?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들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건널목에 음성 신호기가 있고요. 자, 음성 신호기도 여러분이 뭐 공부하신 대로 비콘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콘은 50m, 맥시멈 70m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럼 70m 안에 들어왔을 때, 자, 거기서 시각장애인을 인지를 하고서, 자,
예를 들어서 직진 500m, 직진 100보, 200보, 300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자 그럼 건널목이다. 건널목에서 몇 초 지나면 이게 꺼지니까 빨리 가시오라는 음성으로 비콘을 통해서 해줄 수가 있죠. 자, 근데 아직 비콘에 대한 그거는 이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된다 하더라도요. 시각장애인한테 정말 필요한 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 이동상의 장애물들, 이거 우리가 볼라드라고 하죠. 길거리에서 갑자기 얘가 있다든가 또는 갑자기 공사장이 생겨서 뭐가 생겼다든가 갑자기 뭐 맨홀 구멍 같은 게 있다든가 갑자기 뭐 이삿짐 센터에서 이사를 풀어놨다. 이분들 모르죠. 자, 이런 것들을 이 지팡이가 지금 해결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4차 산업혁명 개념의 새로운 스마트 지팡이라면은 저걸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비콘 기반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장비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콘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 아이디어만 붙이게 되면은 이 비콘을 갖다가 뭐 공공기관에 붙여도 되고요. 또는 뭐 박물관에 붙여도 되고 뭐 서울역에 붙여도 되고 이미 나와 있으니까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게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비콘 기반에서 실내에서 위치 찾는 것도 이제 시각장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저분들이 박물관을 가시건 또는 극장을 가시건 뭐 체육관을 가건 뭐 실내 인식 서비스를 인도어 내비게이션 개념에서 비콘 개념으로 위치 인식을 해서 풀어줄 수가 있다. 자, 뭐 이런 거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것도 있고요. 뭐 한번 이건 자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 인공지능 하게 되면 이제 공부하신 대로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그 애플에서 개발한 시리가 뭐 이 스마트폰에선 제일 먼저니까 아시다시피 음성을 통해서 음성 비서 역할을 제가 톡톡히 잘 해줬죠. 시각장애인들한테. 근데 이제 그거는 음성에 대한 거였고요. 어떤 지식 전달에 대해서는 IBM 왓슨을 당할 수가 없고요. IBM 왓슨도 물론 이제 그 소프트 인공지능에선 강자인데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인공지능으로 디시전 메이킹하고 어떤 질병을 예측한다든 뭘 예측하는 거는 IBM이 아마 상당히 잘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구글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요번에 그 알파고 보시면은 알파고 2, 알파고 마스터라고 하는 이제 커제가 우를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인공지능이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만든 로봇이 사람의 지능을 초월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싱귤레리티라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미래 예측학자들이 말하는 싱귤레리티.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지능을 초월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지배할 수가 있잖아요. 스카이넷이 완전히 정말 사람 IQ 한 1000 정도 되는 놈이 중앙에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듯이 그걸 싱귤레리티라고 하는데 이번 알파고 2를 보고서 원래 미래학자들이 2045년을 싱귤레리티로 보고 있었거든요. 2045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 2025년이면 충분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속도로 가보게 되면. 자, 그런 속도를 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 구글이 선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글이 가지고 있는 텐서플로우라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얘는 정말 음악과 미술부터 모든 생활 분야에서 얘는 이제 우리가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거든요. 얘는 별짓을 다 해요. 진짜 뭐 미술을 그리고 음악 잡고 별짓을 다 하는 애가 이제 텐서플로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식이 있다면요. 대학교 4년 보내지 말고요. 차라리 구글 텐서플로우 1년만 하면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 되거든요. 그게 100번 날 거예요. 1년 후에 그 친구가 구글 텐서플로우의 완벽한 마스터가 되면요.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에서 다 초빙할 거예요. 그 정도로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이다, 고등학교다, 3년, 4년 뭘 배우는 거예요, 지금? 다 인터넷 안에, 컴퓨터 안에 다 있는 거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시대는 이미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이 코타나도 있고요. 뭐
또는 이제 제가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 또 나온 그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같이 하는 애저라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박광진 회장님이 지금 공기청정기 겸 가습기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걸 사물 인터넷화해서 전 세계 제품을 1000만 대를 깔았다. 그런 이 서버에서 얘들 다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그 플랫폼 개발하는 것을 하지 말고 말씀드린 이미 나와 있는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클라우드 상에서 오픈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연결만 시켜주게 되면은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내기 때문에 개발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방법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융복합 시키고 플러스로 이제 로봇이 같이 들어오죠. 요 페퍼만 하더라도 일본의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이제 뭐 개발해서 지금 인기 있게 일본에서 제일 잘 팔리는 로봇이죠.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 150만 원대, 200만 원에서 이제 150만 원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요거는 한 80만 원대로 떨어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이게 이 인공지능 로봇 가지고요. 고령화 문제, 우리도 이제 실버, 일본도 그렇지만은 자, 80, 90 노인이 조금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 같은데 혼자 계실 때 저분이 밥 먹으래도 밥 먹기도 귀찮잖아요. 움직이기도 싫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로봇이 가가지고 어떤 대화를 해주고 밥 먹자고 하니까 응하더래요. 그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도 우리가 곧 닥칠 고령화 문제, 자, 이런 거에 있어서 또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하게 되면, 자, 이런 것들을 융복합시켜서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은 안드로이드처럼 전 세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리고 비즈니스를 석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잠깐 이런 로봇은 지금 물론 일상생활을 돕고 관광할 때 뭐 인천공항에도 곧 이 로봇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또는 뭐 어떤 구청 같은 데서도 서비스 개념에서 이 로봇 넣고 손님이 들어온다든 고객이 들어오면은 얘가 인사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설치해 놓은 거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6개국어 나라 말이 있어 가지고 누르게 되면은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 안내를 해주고 뭐 이 경찰 이런 치안 서비스를 얘가 해주는 로봇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서 빨리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인공지능 비서들이 20, 30만 원대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죠. 야, 20, 30만 원대 SKT도 누구도 있고 KT도 있고 뭐 LG도 있고, 구글 홈이 물론 뭐 여기서는 그래도 강자는 아마존의 에코와 알렉사죠. 아마존에서 나온 이 알렉사가 이제 얘 다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사물 인터넷과 연결시키고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더 파워풀한 인공지능 기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왔고요. 다 공부하신 거니까 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하신 지 뭐 5년 됐고 10년 됐지만은, 자, 중국의 샤오미건, 중국의 바이두, 텐센츠, 얘들도 진짜 언제적 얘들이에요. 얘들도 3년,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얘들 지금 아시다시피 알리바바 광군제 하게 되면 하루 매출이 22조라잖아요. 여러분, 하루 매출 22조면 살만하잖아요. 22조에서 10%만 이익을 남겨도 하루에 2조씩 벌어들인다. 박광진 회장님의 미래가 그럴 것 같아. 자, 저주가 이게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업들이 3년, 5년이잖아요. 3년, 5년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과감히 이 분야에 도전하셔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돌아왔고, 모든 것을 이제 3D 프린터 찍어낸다. 뭐 이런 시대가 됐고, 자, 이런 건물도 찍어낸다. 참, 이거 찍어낸다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장애인 문제니까 지체장애인이 됐건, 시각장애인이 됐건, 중증장애인이 됐건, 자, 얘들이 집안에 예를 들어서 내가 불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면은 3D 프린터가 음성 비서가 나 불고기 먹고 싶어를 음성 비서 20만 원짜리가 인식해가지고 얘를 작동시켜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로봇이 저한테 가져오겠죠. 뭐 그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집안에 요 센서도 요와 같이 설치해 놓게 되면 이제 여러분 공장이 됐건
뭐 사무실이 됐건 그 내부의 공기의 질에 대해서 온도, 습도, 생태 환경에 대해서 다 정보를 주죠. 요것도 30만 원이면 여러분 집에 설치해 놓고 앱을 통해서 다 정보를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도 이런 걸 통해서 사업장이라든가 집에 설치할 수가 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 웨어러블 카메라를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팡이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팡이가 이제 계속 나오네요. 뭐 지팡이 문제니까. 근데 지팡이를 비콘과 연계시킬 수도 있고요. 지팡이를 비콘과 연계시킬 수도 있고, 여기 안 나오네요. 제 생각에는요, 제가 이 시각장애인들께서 요거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요 지팡이에다가 센서를 2개만 달면 돼요. 2개를 뭘 다냐면요. 이 초음파 센서를 하나 달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모듈 2개만 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제가 이제 이 지팡이를 줄고 이렇게 가는데 지팡이 줄고 가는데 여기 장애물이 있는데 모르죠. 근데 초음파가 갔다 오면서 거리가 말려져서 야, 지금 몇 미터 앞에 뭐가 있다란 말을 해주죠. 그럼 일단 스톱. 그 카메라 모듈이 있으니까 꾹 누르면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얘를 인식해가지고 아, 지금 앞에 벽이 있다 또는 아까 봤던 어떤 장애물이 있다를 말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스마트 지팡이에다가 지금 말씀 초음파 모듈하고 카메라 모듈 붙이면은 제가 볼 때 5만 원 이하에서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 지팡이에다가 요걸 두 칩을 요 모듈을 만들어서 그냥 장착식으로 붙이게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지팡이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봐서 토탈 가격이 뭐 10만 원대 이하에서 할 수 있을 거로 저는 지금 여겨지거든요. 그런 제품이 있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났다 하더라도 초음파가 나타나 거리를 알려줘 장애물이 있다 없다를 얘기해주고 카메라 모듈을 통해서 장애물을 확인까지 하니까 이 스마트 지팡이가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왜 사물을 지팡이와 사물끼리 커뮤니케이션 했으니까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사물 인터넷 지팡이는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 개념에서 하고 거기다가 인공지능을 플러스 시키면 더 정확하게 되는데 이제 비용 문제가 따를 수 있으니까 자전 그런 것이 제가 생각한 스마트 지팡이 그것도 사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장애인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인프라가 자,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키오스크라든가 VMS라든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보를 통해서 VMS라든가 키오스크에 읽어보면은 아,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걸 다 알지만은 시각장애인들은 모르죠. 이거 뭐 보이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비콘과 연계시켜 놓으면은 아, 저분들도 아까 말 사회에 동행하자면데 아, 이건 비장애인만 보라는 법이 있나요? 저분들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들도 야구장 가가지고 전광판에 몇 대 몇 보고 싶잖아요, 지금. 왜 안 보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콘과 연계시키면 간단하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전광판이 됐건, 어떤 키오스크가 됐건 그 정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시각장애인한테 바로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저는 여기 BIS 있잖아요. BIS도 지금 말씀드린 비콘 개념에서 집어넣게 되면은 시각장애인의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를 인프라로 좀 깔자는 거지, 인프라로. 그러니까 그냥 서비스가 되면은 뭐 몇 사람만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모든 문화예술 공간이 됐건 지역 정보가 됐건 모든 뉴스가 됐건 시각장애인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인프라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요거 제가 특허로 낸 거죠. 특허가 이게 15년에 냈네요. 15년에 냈고 이게 특허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기반 장애우에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뭐 중증인 다 포함시켰고요. 도시 생활의 편리성. 도시 생활은 여러 가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걸 제가 특허를 내놨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반에서 장애인 길 안내를 한다든가, 자, 주변 정보를 어떻게 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카메라 모듈을 통해서 어떤 주변 정보를 인지한다든가, 비콘 기반의 길 안내 정보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자,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버스가 왔을 때 여러 대가 왔을 때는 다른 방법이 아무리 봐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방법이 없는데 여러분이 공항 버스를 타게 되면은
공항버스 기사가 내려서 여러분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잖아요. 시각장애인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버스 종류에 서 있을 때 여러 대가 오더라도 버스 기사가 이제 사물 인터넷으로 자 제가 이 비콘 기반으로 스마트폰 앱을 켜고 있으면 내 정보가 이미 버스한테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몇 번 버스가 오면서 버스 기사는 지금 시각장애인이 어디서 기다렸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 그 앞에 세우고 이분을 태워라 하는 게 IAZ 특허로 잡아놨죠. 그거를 이 방법밖에 아무리 봐도 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이제 목적지 경로 안내 시스템 이 CCTV를 통해서 길 안내한다든가 기타 등등 이와 같이 특허를 이제 잡아놨습니다. 이미 나와 있으니까 뭐 장애인들께서 어느 하나를 작게 사업을 하셔도 되고요. 국가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을 해도 되고요. 이게 다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아까도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 로봇이 이제 제일 발달한 애 중에 하나가 얘들이거든요, 지금. 자, 이 친구가 이제 뭐 세계적인 석학이죠. 벤 고르체이라는 친구고요. 벤 고르체이 개발한 얘가 미스터 한이죠. 미스터 한이고 얘가 소피아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여러분과 쉽게 같이 대화를 하는 애들이고, 그러니까 로봇이 대화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로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로봇이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문제 또는 요양원에서 고령화 실버 문제 또 중증 장애인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비장애인이 하기 싫은 비장애인이 좀 꺼려하는 그런 것들을 얘들은 이와 같이 웃으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잔 이런 로봇이 나와 있는 세상이니까 우리가 장애인 문제 또 실버 문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의 텐서플로우가 뭐 미술도 이렇게 잘 그려주거든요. 이미 이제 얘들이 그림을 그려서 경매해서 팔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인공지능이 우리가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술가의 감성을 표현을 하고 그걸 고객한테 전달을 통해서 고객의 힐링 또는 고객의 어떤 어뮤즈먼트 어떤 즐기는 어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예술가의 감성이 중요하고 예술가의 탤런트가 중요한데 인공지능이 이 정도 해준다면은 장애인도 할 수 있다니 왜? 장애인도 머리는 시각장애인이라 하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중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런 행동을 시킨다는 것은 이건 또 하나의 인권 침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한테 아무리 호구지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이분도 지금 뭘 그리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신 거를 갖다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을 그대로 지금 3D 프린터 찍어내는 세상이고 생각을 그림으로 바로 표현을 해주잖아요. 뭐 이런 그림으로 생각을 이제 표현해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이런 짓은 저는 두 번 다시 좀 시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들한테 좀 국가적으로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감성과 탤런트가 중요한 거를 인공지능이 이제 해결해 주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플랫폼화해서 빨리 세계에 수출하자는 얘기죠. 이것도 사업을 할 만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서울시의 연구소장 하면서 이 중증 장애인이죠. 중증 장애인들을 이 도자기 만드는 거를 이제 자원봉사자 도움을 통해서 다 가르쳐가지고 아마 3개월을 가르쳐가지고 작품 전시회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분들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려면 정말 이분들 되게 좋아해요. 이거 만들고서 이게 크리스마스 날 명동 그 성당 앞에서 전시회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자, 이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직업이 없잖아요. 자,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에이블 세라미스트라고 해가지고 에이블 할 수 있다. 장애인이지만 할 수 있는 도예 작가다. 그 뜻이거든요. 자, 도예 작가를 양성한 건 좋아요. So what?
이분들의 호구지책의 생활에 경제에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마케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마케팅과 연계시켜 가지고 우리가 기업들이 여러분 아시다 대기업들은 CSR, CSV라고 해가지고 Corporate Social Value 또는 Responsibility 해가지고 사회 공헌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거 연계시켜 가지고 팔자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팔려 나가면 또 만들어야 되거든. 이름으로써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를 그냥 돈을 줘서 해결하지 말라고 이분들 능력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서울시 소장할 때 했던 일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집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장비들을 사물 인터넷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고 음성 비서가 들어가서 뭐 중증장애인이 됐건 시각장애인이 됐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지가 알아서 이제 조정해야 돼. 인공지능이 들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다 이제 합쳐가지고 제가 이제 국가에다 이런 플랫폼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제안을 했었고요. 제안을 했는데 결과는 당연히 떨어졌죠. 웬 토목과 교수가 장애인지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이거 사업 제안서에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에다 인프라를 깔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 게 있고 해서 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쭉 했는데, 요거는 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관련돼서 제가 사업을 제안했던 것 중에 일부를 지금 놓은 거고요. 뭐 장수가 뭐 100여 되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없어 그냥 중요한 거 한 몇 장 뺐습니다. 자, 어제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어떤 사회 도움이니까 일단 집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에서 안전한 생활을 하자. 집에서 쉽게 편안한 쉬운 생활을 하자. 쇼핑을 좀 어떻게 편하게 해주자. 뭐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이 배우신 이제 비콘이 들어오고 이제 인공지능 음성 지원 비서가 들어오고 이제 사물 인터넷 장비가 들어오고 스마트폰이 들어오고 자 이걸 합쳐가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시설과 장비를 장애인이 편하게 장애 종류에 따라서 틀리죠. 요구사항이 틀려지니까. 자, 이런 것들을 하면 또 이분들이 이제 쇼핑 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쇼핑을 어떻게 편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민원에 대한 문제, 친목, 경제에 대한 문제를 이 홈 플랫폼에서 푸는 거를 일단 주 내용으로 잡았습니다. 일단 이제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한 생활에서 화재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 CCTV 가지고도 불꽃을 감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센서 가지고도 연기 가지고도 센서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일산화탄소 가지고도 센싱을 해서 화재가 난 걸 감지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감지를 했을 때 장애인들은 이걸 모른다는 얘기죠. 감지를 하더라도. 근데 감지를 한 것을 갖다가 뭐 NFC를 통해서 또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줄 수가 있죠. 자, 불이 났다는 것을 요 세 가지 센서를 통해서 또는 가스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도 이 센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시설 제어까지는 이분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성지능 인공비서한테 말을 하면 얘가 얘들을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근데 그 인공지능 음성비서가 비싸면 아예 생각도 안 하는데 2, 30만 원대에서 그게 된다면은 할만하다는 얘기고 웬만한 그런 것들을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화재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이 그 전동 휠체어를 로봇 개념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라가라 할 수가 있죠. 뭐 여러분 전에 보신 인공지능 그 로봇을 보셨으니까 우리가 사물 인터넷 개념을 놓게 되면 어떤 시설이 이거 와라가라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전동 휠체어 와가지고 뭐 타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는 인공지능 음성 비서를 통해서 문을 열어라까지 하면 문이 열리게 되니까 문이 열려서 대피하면 되는 자 그런 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장애 종류에 따라서 이제 화재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되고 또는 우리가 폭우라든가 지진에 대해서도
뭐 같은 개념으로 센서만 바뀌면 되죠. 센서가 바뀌고 피해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아이디어가 사업적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이거 2015년에 만들 때는 제가 15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20기 들어오기 전에 만들었던 건데 그 당시는 이제 혹시 이제 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어떤 화재가 났을 때 이 집 안에 이런 NFC 태그를 놓고 태그에서 이 센서 정보가 들어오는 걸 했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은 혹시 이제 시각장애인이 이제 점자에 익숙하시니까 이걸 만져보고 뭐 어떤 정보를 얻게끔도 해놨고요. 또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요건 지금 저희 연구실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얘가 이제 센서가 감지를 하게 되면은 이 NFC 태그에서 화재가 났다는 걸 이제 여러분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음성으로 안내가 되죠. 음성으로 자, 화재 위험 상황 침착하게 행동하십시오라고 음성이 나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자, 시각장애에서 뭐가 필요할까 했는데 스마트폰에서 번호를 1번 번호를 누르던가 또는 한 번 흔들던가 스마트폰을 한 번 흔들던가 한 번 노크를 한다든가 한 번 흔들게 되면은 거기서 자동으로 소방서라든가 병원 응급차 신속 출동을 요청을 하게 되는 자,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요청을 하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주소, 뭐 아이디 같은 게 자동으로 전달돼서 자동으로 소방차라든가 경찰이 들어오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방서 경찰에 알렸고, 자, 스마트폰에서 2번 버튼을 누른다든가, 2번 흔들다든가, 2번 때리면은 바로 현관문,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그런 M2M이라는 머신 투 머신 하게 되면은 모터에서 자동으로 사물 인터넷에서 얘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이니까 특수한 경우니까 비장애인이야 자기가 문 열고 뭐 도망갈 수 있지만은 중증 장애인이건 시각장애인 그게 안 되니까 자, 물론 이제 뭐 익숙한 집에서는 현관이야 알겠지만은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화재에서 연기가 꽉 찼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자, 센싱과 사물 인터넷 M2M 개념에 의해서 자, 현관문과 창문을 그렇게 열고 마지막에 이제 자, 번호 3번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문을 열어놨는데 나는 도망가지만 불은 꺼야 되잖아요. 그래서 번호 3번 누르거나 이 스마트폰을 3번 흔들거나 3번 때리면은 자, 부엌에 있는 소화 분무기가 자동으로 작동되고 가스 안전 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자, 이게 사물 인터넷 통신이 되는 거죠. 자, 요 정도만 되더라도 물론 이게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면은 사업 모델이 될 수가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화재에 대해서 뭐 시각장애인들이 뭐 과제 제안해도 뭐 이 정도면은 웬만한 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실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서 뭐 점검을 한다든가 뭐 구조 및 대피하는 방법론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빼버리고 이 과제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자, ICBM이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해가지고 스마트 홈에 대한 인프라, 그러니까 장애인용 홈에 대한 그 플랫폼을 애플, 구글이 하고 있는 건 비장애인들 그 플랫폼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비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홈은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게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보행 이동에 대한 인프라, 국가적으로 지자체별로 이걸 깔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전번에 우리 말씀하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제안하신 대로 뭐 구청을 가고 싶다, 성동구청을 가고 싶다, 또는 왕십리역에서 어떠고 하고 싶을 때 이동 인프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부적인 장소에 있어서도 비콘과 사물 인터넷 개념,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을 크게도 할 수 있고, 인프라 개념으로 할 수 있고, 국부적으로 작은 시설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작은 시설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평창 올림픽 체육관이라든가 월드컵 스타디움이라든가 어떤 문화관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작은 공간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특히 시각장애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뭐 보셨다시피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소비자잖아요. 물론 소비자는 적죠. 시각장애인만 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이 다 해도 25만 명 안 되죠, 아마? 그러니까 뭐 20만에서 25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5만에서 뭐 어린이 빼고 나면 뭐 한 15만 잡더라도, 근데 15만이라 하더라도요. 그런 사업이 아까 말씀 대기업들의 사회공헌 사업 CSR, CSV에서는 지원을 해주니까 그쪽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오피스와 스마트 워크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 사무실. 자, 저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이제 저런 것들을 좀 개발하자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선시대에 세상에 버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이게 누구라고 써 있는데 1453년이라고 써 있나요? 자, 조선시대 세상에 버릴 사람 뭐 장애인이죠. 지금 장애인들이 다 나와 있는데, 자, 이분들이 버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할 일을 비장애인들이 사회 동행 차원에서 같이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게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니까 조선 때 조선 태종이 시각장애인을 고용한 특수관청을 설립해서 국내 최초의 장애인 협회가 조선 태종 때 만들어졌다고 나오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왜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느꼈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신 대로 전전주에 스마트 농업을 했잖아요. 자, 스마트 농업에 있어서 사물인터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초보자도 할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장애인도 이제 할 수 있다. 그 여기서 만약 농사를 지을 수 있다면은 시각장애인도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이와 같은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물인터넷에 의해서 장애 종류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비서에 의해서 뭐 얘들한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얘가 컴퓨터와 연결돼서 인터넷과 연결돼서 자료를 찾아주고 뭐 어떤 서류 양식이라든 기타 등등을 다 찾아주게끔 얘한테 알고리즘을 짜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됐건 중증장애인, 이분들의 맞는 일량을 갖다 얘들한테 미리 집어넣어 놓고 프로그램을 짜 놓고 그러면은 얘들과 대화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또 이제 우리가 장애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에 조금 이제 뭐 소통이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요즘 뭐 아시다시피 스마트폰에 뭐 웬만한 나라만 다 통역이 되잖아요. 자동으로 통역이 되고, 뭐 지금 네이버에서 나온 팝업은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시각장애인이 됐건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게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모으자는 거죠. 스마트 오피스에다가. 스마트 오피스에다 모아놓으면은 저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좀 준비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거든요. 그죠? 그거 인정하시고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자, 지금 많은 것들이 아날로그 데이터로 있거든요. 자, 그걸 디지털 데이터로 만드는 것을 장애인들이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베이스 뱅크를 만들어 놓고 뭐 어떤 공공기관이나 학교가 됐건 뭐 기업이 됐건 많은 아날로그 데이터, 또 저분들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류 같은 거 아무리 만들어놔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서류가 만들어 올 때 책상에 있을 때는 보이는데 잠깐 치워놓으면은 2, 3일 후에는 서류 못 찾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할 때 서류가 딱 내 앞에 와주는, 이게 4차 산업혁명이니까. 그래서 그게 되려면은 모든 서류가, 모든 아날로그 데이터가 디지털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니까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것들을 장애인들이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스마트 워크, 스마트 오피스를 만들어주면은 말씀드린 대로 저분들의 근본적인 경제 동행을 할 수 있는 그게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유엔이 미국이 일본이 접근성을 얘기하는데 접근성은 옛날 얘기고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되는 세상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상에서 목록화 해가지고 인공지능과 연계해서 딱딱딱 찾아주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아까 보여드린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안전한 생활에서 화재의 경우, 폭우 침수의 경우, 가스 안전, 보안의 경우에 대해서 얘들이 이제 스마트폰과 연계돼 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을 다 해서 대피 상황, 어떤 뭐 구호 상황을 다 이제 안내해 주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다음에 이제 enjoy life 해 가지고 또 육아에 대해서, 외출에 대해서, 또 거동 불편에 대해서, 문화생활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령자 또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꼭 시각장애인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고령화돼서 이제 90 이상에서 진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뭐 진짜 지금 말씀드린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 똑같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짜잔 뭐 이분들도 우선 인간으로서 기본적 권리에서 라이프 자체를 생활 자체 즐길 권리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소박한 거, 또 거창한 문화생활은 아니더라도 육아, 외출, 거동 불편해서 그런 생활에도 즐길 수 있게끔 이런 인프라를 깔아주고 지금 이 각각이 다 하나씩이 다 사업이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중에 하나를 찍어가지고 사업에 바로 들어가셔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쇼핑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분 동네 가게를 이용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쇼핑 가이드, 쇼핑북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홈쇼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소셜 그 쇼핑하는 뭐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런 방법에 의해서 이 동네는 뭐냐면은 이 동네에서 제가 뭐 타치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얘를 뭐 비콘 개념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서 동네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게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게 연결돼 가지고 가장 가까운 가게니까 뭐 동네 가게니까 뭐 배달해 달라고 하면은 바로 배달이 되게끔 그렇게 해놨고요. 또 이제 쇼핑북 같은 데도 이제 우리가 QR코드 같은 걸 박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했을 때 거기서 바로 주문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택배와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또 민원에 대해서 뭐 구청에 간다든가 동사무소에 가고 싶을 때 또는 이웃 사이에서 뭐 불편한 거 있을 때 또 정부 지금 제가 어제 월요일날 그 마포구청에서 최고위 과정 갔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이디어 발굴을 시키는데요. 이제 그 사물인터넷 센서를 배웠는데 이 구청이니까 그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온대요. 자,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물인터넷 이제 이분들이 배우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요 사물인터넷 보드에다가 진동 센서만 붙여놓고 천장에 다는 거죠. 천장에 다르게 그 진동 센서는 이거 하더라도 요걸 한 3만 원 이하 모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 붙여놓고 위에서 쿵쿵쿵거리면 얘가 진동이 잡아서 어느 한계치가 나오면은 바로 윗집에 연결시켜 놓고 윗집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연결돼 가지고 처리하게끔 하자. 그거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격이 안 비싸. 제가 볼 때 5만 원 이하에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자전 사업이 될 것 같더라고요. 2층에서 꺼버릴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해야죠. 그럼.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뭐 제가 장애인과 관련돼서 그동안 장애인 최고위 과정 했는데 20기에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이 전희원 교수 목사님이죠. 목사님이신데 숭실대 교수 하시면서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교목 생활을 하시고 대학교에서 강의하시고 시각 전맹이시고 뭐 한국 시각장애인 연맹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한빛 명학교 교사님들이 몇 분들이 명학교 교사님들은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 IT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요. 이분들이 아이디어 참 많이 냈어요.
자, 그래서 뭐 이분들이 20기 때 이런 분들이 왔었고요. 21기에서는 이제 이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었던 정화연 의원이 17기 국회의원이 나오셨었고요. 뭐 이분 와서 뭐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특히 이 중에서 이제 우리 김갑주 회장님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죠. 예를 들어서 20기 이제 그 20기 수료식을 하는데 그 만찬을 하는데 비용이 꽤 나왔죠. 근데 우리 비장애인 사장님들도 계시는데 쭈삣쭈삣하니까 자기가 확 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광주에서 사업하시는데 완전 시각장애인이세요. 완전 시각장애이신데 상당히 사업도 잘하시고 이분은 뭐라죠? 캐터링 사업, 음식물 배급하, 식당 하시는 음식물 캐터링 사업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 오셨고요. 저는 21기하고 이제 22기 여러분 이제 장애인이 세 번째 좀 들어오셔서 이제 비장애인과 함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아이디어 발굴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괴롭히지 않으려고 제가 안 했는데 뭐 이분들이 좀 아이디어를 이제 발굴을 시켜 보니까 서류 작성하는 게 어렵더라. 시각장애인한테 서류 작성에 대해서 이미 어떤 틀을 주고서 거기서 자동으로 되게끔 하는 또는 어떤 아까 말해서 쇼핑할 때 주문매 결제 시스템 또 이분들도 또 밝히는 사람은 소개팅을 원하시더라고요. 소개팅에 대한 것이 이건 남성분이었었고 자, 소개팅에 대해서 자, 지금 뭐 비장애인들은 앱이 별 미팅 앱이 많잖아요, 제가. 그런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런 소개팅 앱 그리고 이제 상주 도우미에 대해서도 뭐 아이디어 내셨고요. 이분이 이제 제가 특허낸 거하고 비슷하게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했던 게 자기가 서울역에 갔을 때 몇 번 KTX를 타야 되는데 몇 번 트랙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더라. 이거를 이제 비콘 기반에 하자라고 말을 했었고요. 근데 비콘이라는 걸 배우고 사물 인터넷을 배우니까 이와 같이 아이디어 발굴이 되는 거죠. 그 대학 교육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입식으로 강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 발굴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도 되더라 하는 걸 제가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극장에서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극장에 갔는데, 자, 영어로 떠드는데, 한글로 영화 자막이 나오면 시각장애인은 안 보이잖아요, 이거 지금. 자,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비콘 기반에서 앱을 깔게 되면 저 자막이 자동으로 문자 메시지가 음성 메시지로 바뀌는 거 쉽죠. 바로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리게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각장애인의 아이디어 발굴을 하니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사업 아이템이 다 각각이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사람들 특허를 또 다른 얘기 좀 하면은 이 친구는 이제 학생인데 자, 식당에 어디 멀리 갔는데 멀리 갔을 경우에 식당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이걸 비콘 기반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어떤 여성 시각장애인인데 의상 코디에 대해서 전명일 경우에는 전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입은 거에 대해서 어떤 멘토를 해주는 자, 뭐 그것도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께서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사물 인터넷, 드론 우산, 여러 가지 참 재미난 아이디어들을 많이 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게 아무리 시각장애인이었지만은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국가가 좀 알아주고 이걸 가지고 이분들을 사업을 하게끔 도와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는 거고, 4차 사업혁명 시대에 있어서는 진짜 대학 교육이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전혀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이 됐고 뭐가 됐고 뭘 할 수 있다는 게 좀 중요한 거지. 대학 교육이 뭘 필요해요, 제가. 4년 전에 배운 건 다 쓰레기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아까 이제 공공시설 문자 및 재난정보 이렇게 해서 이제 특허를 제가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20기들 이분들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특허를 다 내려고 했었어요.
이거 특허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20기한테 이거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사회에다 어떤 기업에다 얘기해서 특허 이거 내는데 한 200만 원 들잖아요. 200만 원 뭐 내주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그래도 이거 나왔을 때 만약에 사업이 됐을 때 권리가 있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은 여러분 돈으로 200만 원 해라. 근데 뭐 여러분이 한 10명이 내면 20만 원씩만 내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돈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시각장애인들께서 뭐 10,000원도 안 내시려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런 강의를 무료로 듣는 게 어디 있냐 말도 안 된다 해서 더 내시려는 분도 있고 거기서 싸움이 나가지고 20기는 원웨이조차 없습니다 지금. 자 이제 그렇게 돼 보니까 이 특허가 지금 다 지금 개발해 놓고 그대로 지금 썩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그게 꼴 보기 싫어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번 기회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것도 지금 사업제안서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자, 시각장애인 보행, 다른 사람들은 보행 보조를 위한이거든요. 그죠? 보행 보조가 아니라 말씀드린 주체가 돼야 되니까 이동 매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조가 아닌 이런 인프라를 개발하자고 해서 제가 이거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말씀드린 데 스마트 지팡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초음파와 카메라 모듈에서 하는 것도 사업제안서 만들어져 있고요. 뭐 화재에 대한 것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사업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할 겁니다. 복지, 뭐 요즘 이제 새 정부에서 가장 신경 써서 일자리를 어떻게 자, 4차 산업혁명이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 당연히 없어지죠. 당연히 없어지죠. 당연히 없어지는데 준비를 안 한 사람은 당연히 퇴출당하고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일거리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 창의적으로, 혁신적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CPS,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프린터 어쩌고 저쩌고 융복합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제가 봐서는 플러스 지금 현재 일자리보다 2배는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더 사업 모델이 되죠. 그러니까 복지와 그 일자리 창출을 어떻게. 근데 일자리 창출하려면요. 지금같이 요번 정부 저는 조금 실망을 했는데 일자리 창출한답시고 공공 부분에 다 투입해서 그건 일자리가 아니죠. 그거는 일자리가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비정규직 정규 그것도 일자리도 아니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 전략을 뭐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러니까 일자리 만들면 기업이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 여기서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몰라서 못하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쓰고 싶어도 아는 놈이 4차 산업혁명 대학에서 가르치는 데가 지금 없잖아요. 저희만 유일하게 제가 한양대학에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활성화가 돼야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 백수,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데 기업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을 빨리 줘가지고 사업을 시키는 게 더 먼저죠. 일자리 창출은. 근데 그건 안 하고 지금 이상한 짓 하니까 제가 봐도 전혀 아니죠. 국가 예산으로 그냥 월급 주는 거지 그게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제가 방학 중간에 여러분들을 사업하실 만한 분만 모시고 요거에 대해서 쭉 할 겁니다. 그때 이제 공유경제라든가 사회적 재화, 그거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재화가 뭔지, 공유경제가 뭔지, 그 기반하에서 4차 산업혁명의 나눔과 봉사, 사랑과 희생이 같이 따라가야죠. 이 4차 산업혁명이 되거든요. 그런 얘기는 이제 다음에 방학 중간에 한번 모여서 그 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애인 문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접근성이 아니라 사회와의 동행이 가장 투게더다. 그러니까 액세서빌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 이것 좀 이제 그만 떠들고 제가 볼 때 리빙 투게더가 장애인 문제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되고 리빙 투게더를 위해서 이게 돼야 된다. 경제적 동행, 사회 소통, 건강민 안전, 참여 역할 이런 것들이 공부하신 대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CPS 뭐 기타 등등 다 된다.
자, 근데 이걸 하는데 장애인하고 사회적 약자의 문제 솔루션을 제발 좀 think different, 다르게 좀 생각 좀 하고 패러다임을 체인지하고 to living together. 그러니까 사회 동행을 위한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고 생각 자체를 바꾸면 이게 풀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장애인과 관련돼서 지금 20기부터 쭉 해봤는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조금 죄송한데 장애인이 조금 다른, 비장애인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뭐 그건 이제 비장애인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분들이 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사셨기 때문에 양자역학 기반에서 인체 세포가 약간 구부러져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 풀어야 돼요. 본인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기가 원웨이도 구성 못할 정도로 꽁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있더라고요. 그걸 본인이 풀기 전에는 장애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애인 스스로가 think different 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긍정적 생각을 하셔야 되고,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인 행동의 변화를 가져야 돼요. 근데 장애인들이 제가 볼 때 워낙 지금 직업도 없고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생활에 여유가 없어요. 이분들의 생활에 나눔이라는 거 전혀 없고요. 이분들의 생각에 협력이라는 단어도 전혀 없어요. 장애인들께서 이 스스로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회와의 동행을 같이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제안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장애별로 인더스트리 4.0의 플랫폼을 구축하면은 장애별로 청각장애인, 뭐 농아가 됐건, 뭐 우리 시각이 됐건, 지체가 됐건, 중증장애인이 됐건, 또는 뭐 지체, 발달장애가 됐건, 이 종류별로 플랫폼이 다 내용이 틀려요. 그럼 이 협회별로 클라우드 펀딩을 해서 협동조합을 해서 사업화를 하면은 국가에서 다 지원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저거.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원하는 K-팝처럼 K-디저블돼서 세계 장애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행복 증진할 수 있는 사업을 선도하면서 여러분이 앞장서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 여러분이 CEO 되자는 게 제가 이 최고의 가정을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께서는 특히 제가 조금 뭐 어려운 말 좀 안 좋은 소리 하셨지만 그게 현실인 거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 스스로가 풀어내시고 think different하고 패러다임 체인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땐 이 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풀린다는 거죠. 왜? 인공지능과 로봇과 3D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도하실 수 있게 지금부터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60 넘은 이 나이에도 저 끝나고 가면 공부해야 돼요. 매일 수업 자료가 저는요, 신문 보다가 이런 관련돼서 바로 그날 바꿔버리거든요. 여러분 20기, 21기, 22기 가면서 매기 수업 자료가 틀려져요. 그러니까 뭐 매주 저는 바꾸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한다. 스승은 하는데 학생은 안 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도 하시고, 여러분 하실 때 저는 여러분의 방향이 되고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나는 준비가 돼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2기가 12주 이제 강의를 끝냈고요. 그래도 22기가 그래도 우리 박 회장님이야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잘 했습니다. 잘 해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데 이게 종강이지만은 방학이 아니고 여러분 저하고 이제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거나 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걸 하자고 방학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분은 이제 만나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뭐 예산 전략도 세워야 되고 또는 R&D 전략을 세워야 되고 하는 것들을 방학 동안에 저하고 1대1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하자고 제가 최고의 과정을 한 거고요. 뭐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상관없이 일단 뭐 해야죠.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혹시 여기 석박사 과정이 저희가 요번에도 또 모집을 하더라고요. 혹시 뭐 어떤 분이 물으시던데 석박사학위가 아마 요 가을 학기에 입학하는 게 7월 초에 입학을 면접 시험을 보더라고요. 7월 달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새로운 거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강영우 박사네요. 강영우 박사가 정책,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없는 게, 진짜 우리가 여성분 장관 들어간 건 참 잘하셨는데 거기에 장애인도 한 분 딱 들어가셨으면 진짜 금상첨화가 되지 않았을까 뭐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혀, 뭐 제가 봐서 아까 그 맹하학교 그 교사들 정도면요. 정말 스마트했어요. 정말 스마트 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정치판에서 오래 계셔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장관하는 분보다는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남은 낫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좀 사회에서 나와서 사회에서 같이 동행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런 분위기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요게 접니다. 제가 계속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최고의 과정을 1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바꿀, 세계로 선도할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잡고 있는데 아직 안 잡히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22기에서 여러분들께서 해주려 믿으면서 종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